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미디어 사역 그리고 젊은 부분을 담당하고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기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다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반갑고요. 왜 미디어 학교에 등록을 하시고 오시게 됐는지 제가 정확한 사실 다 각자의 사연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분명하죠. 미디어를 그냥 기술적으로 배워서 우리가 끝내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서 방송국 취직하시려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이 미디어에 관련된 일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전제하에서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들은 사실 테크놀로지나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친다기보다는 과연 교회 사역 안에서 우리가 미디어라는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이 미디어라는 걸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그것들을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거기에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미디어 미니스트리라고 사실은 이런 미니스트리가 있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디어가 분명한 거는 미니스트리로서의 기능성을 충분히 지금 이 시대에는 가져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다 인식을 하실 텐데요. 우선 이 미디어라는 거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미디어가 뭐냐? 미디어 이렇게 되게 많이 얘기는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 그냥 매체, 중간에 있는 매개물 이런 게 원래 미디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중간에 있는 매개체.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떤 거를 주로 쓰냐면 매스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이걸 보통 이제 미디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들은 더 이해를 빠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매스미디어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매스, 여러 사람들을 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스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신문, 잡지, 방송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중을 향한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고요. 혹은 예전에는 CD, 뭐 DVD 이런 것도 미디어라고 했어요. 그냥 뭐 미디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뭔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전달 매체, 매개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 그림, 소리, 영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들, 그런 걸 또 미디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미디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 딱 얘기를 해서 찝어서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지만 중요한 건 미디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미디어가 뭐지? 미디어가 과연 뭐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디어는 계속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막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던 것들. 예를 들어서 1994년인가에 월드와이드 웹이 이제 미국의 기술에 의해서 미국의 사실은 군사적 기술에 의해서 네트워킹을 막 하면서 발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그게 전 세계의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그런 형태로 막 발전을 하면서 그 전에 물론 이제 디지털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라는 어떤 발전이 있었고 뭐 그 전에도 또 돌아가면은 TV가 흑백에서 컬러로 변하고 이런 이 테크놀로지 TV가 나오기 전에 또 라디오가 있었고 라디오를 또 컬러 텔레비가 장악을 하고 뭐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미디어는 지금 현재는 이 기술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치도 또 혹은 컨텐츠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문은 여론을, 텔레비전은 대중을 만들었고
교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만들었다. 즉 미디어에 의해서 어떤 관계성 자체가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새의 추세죠. 점점. 예를 들면은 트위터, 뭐 여기는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트윗, 뭐 페이스북. 안철 집사님 페이스북 완전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 안 하시나요? 인스타로. 역시 이 최신 이 지금 미디어로 소셜 미디어를 이렇게 새롭게 이용을 하시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이걸 과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걸 도대체 내가 뭘 이용을 해?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매개된 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바로 미디어라는 거죠. 관계망. 지금 이제 SNS라고 불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게 다 관계망이거든요. 나와 인간관계, 혹은 어떤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그러니까 카톡은 약간 다르지만 분명한 거는 카톡은 미디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지금 미디어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현재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점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디어를 대할 때 어떤 게 지금 있냐면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냥 늘 이거는 이럴 것이야. TV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텔레비 지금 다 집에서 텔레비전 켜놓고 방송 나올 때 보고 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그런 촌스러운 분이 있나요? 요즘은 다 사실 VOD 보거나 네. 아니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텔레비가 나오는 거는 그냥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시간에 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봐요? 뭐 집에서 저장해놓고 보거나 뭐 다운로드 받거나 뭐 휴대폰에서 보거나 아이패드 보거나 뭐 너무나 다양한 이 컨텐츠를 보는 방법들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도 변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던져주면 받아먹던 이런 시대에서 지금 나 안 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 방송국도 패턴이 변해야 돼요. 옛날에는 방송국이 일방적으로 어느 시간에 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일할 때만 해도 편성해서 이렇게 쭉 순서를 쫙 정해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근데 지금은 편성이 무의미한 거예요. 아니 뭐 주말 8시에 하던 5시에 하던 무슨 상관이에요. 재밌으면 보는 거고 안 보면 그냥 아무리 골든타임에 해도 안 보는 거지. 뉴스는 안 그런 거예요. 뉴스 다 클립으로 잘라서 보잖아요. 누가 그 9시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미디어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유의 가장 큰 근본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봤을 때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을 하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이런 스쿨에 등록을 하신 거잖아요. 그냥 내가 테크놀로지를 배우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변해가는 테크놀로지 속에서 미디어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것들을 뭐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테크놀로지야 뭐 이건 난 몰라. 나는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해.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상황들을 주시하고 우리가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곳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그 이야기는 마샬 맥루한이라는 캐나다의 원래는 영문학자인데요. 약간 이게 사회학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개념이 뭐냐면 인간이 고안한 도구나 기술까지도 미디어에 포함시킨다. 미디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개체거든요. 내가 뭔가를 전달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매개체인데 옷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내 피부의 익스펜션인 거예요. 그리고 바퀴, 발로 원래 다녀야 되는데 바퀴로 다닌다는 거는 발을 확장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자라는 건 그냥 단순히 보던 거에서 내가 그것을 전달하는 걸로 나의 시각이 확장되는 그런 개념. 즉 이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보다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데에 이 미디어의 성격이 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의미, 이 마샬 맥루한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생각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보시면 우리가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테크놀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나의 매개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클리커를 하나 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전달하는 수단이 달라진다는 거죠. 클리커를 쓸 때와 안 쓸 때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확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또 다른 스텝이지만 그거는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즉 복음을 트위터로 전하느냐, 인스타그램으로 전하느냐, 페이스북으로 전하느냐, 이런 소셜 네트워크.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를 그냥 이렇게 다 교회에 와서 들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해야 돼.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집에서 유튜브 보면 다 떠 있는데. 뭐 어느 분당 우리 교회 난리 났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동성애 어쩌고저쩌고 부목사가 얘기해가지고 그냥 다 떠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원하시는 이름 검색해서 시리즈 강의 다 얼마든지 공부하실 수 있고. 세상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 목사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다 하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변해가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유튜브에 담기는 거에 따라서, 유튜브에 담기느냐 아니면 또 다른 비메오에 담기느냐, 걔네들이 컨텐츠를 지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담겨 있으면 페이스북이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끼리의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페이스북에 내 거를, 예를 들어서 안태일 집사님 페이스북에다 하나 딱 글을 썼더니 파급 효과가 막 걔가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올가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막 올가닉하게 걔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사람들, 내 친구들한테만 전달했는데 내 친구 A라는 애가 어느 날 저쪽으로 다 실어다 날른 거예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면은 내가 만든 컨텐츠인데 저작권을 발휘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SNS에서는. SNS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디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익스펜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장을 해간다는 게 지금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컨테이너와 콘텐츠, 이게 뭐냐면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한국의 윤지영이라는 학자가 SK텔레콤이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마케팅 담당이었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소울본에서 전공한 아주 똑똑한 젊은 학자인데, 이분이 의사소통을 하는 이 방법이 이제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되었고요. 그 컨테이너 자체가 다시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나는 그냥 유튜브에다가 영상 하나만 딱 올려놨어요. 그거 그냥 유튜브에 올린 영상 컨텐츠잖아요. 근데 그 영상 컨텐츠가 유튜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다른 데로 막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네이버에도 가고 구글에도 돌아다니고 어디도 돌아다니고. 걔가 막 새롭게 재생산이, 그거 있잖아요. 짤. 네, 짤 혹시 아세요? 세대가 이게 올드 짤이라고 얘기하면, 웃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웃짤? 몰라요. 네. 웃짤 아시는 분? 짤순이 얘기하시는 게 서수나 마청님도 아니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웃짤. 이게 뭐냐면 웃긴 짧은 동영상을 웃짤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TV에서 나왔던 아주 웃긴 장면들, 예를 들어서 개그맨이 뭐 실수를 했다든지, 뭐 여자 연예인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치마가 뭐 살짝 올라갔다든지, 이런 아주 자극적이고 웃긴 영상들을 아주 짧게 그것만 딱 잘라서 애들이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자기 뭐 트위터에다도 올리고 SNS에다도 막 올리고 여기저기 막 뿌려요. 그거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방송국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어낸 거는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와가지고 뿌린 사람들이 다 컨텐츠에 대한 걸 갖고, 컨테이너가 막 달라져요. 어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돌아다니는 거죠. 담는 그릇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담는 그릇은 다르지만 그 안에 컨텐츠는 계속 재생산. 어느 순간 담는 그릇 자체가 컨텐츠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 예. 그래서 공유, 리트윗, 아주 쉬운 예가 이제 그런 거죠. 공유하는 반복적인. 자, 그렇다면 기독교와 미디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거 프린트물 다 있으니까요. 혹시 뭐 보시기 불편하시면 보셔도 되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이 커다란 변화를 겪어오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자,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를 하십니까? 네,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가면 말씀이 뭐가 됩니까? 돌판에 새겨집니다. 네, 말씀 돌판에 하나님이 새기시죠. 말씀, 물론 이제 그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들이 돌판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돌판을 쭉 가다 보면 예레미야 가면 두루마리 얘기가 나와요. 두루마리에다. 그러니까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기록, 말로 전해지던, 구술로 전해지던 이야기들, 구술로 전해지던 말씀들이 다 기록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기록되던 시대에서 구술, 두루마리에서, 두루마리도 다 달라지죠. 파피루스에서 양피지로. 양피지 하다 보니까 양피지에 막 복사로 막 계속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예를 들어 inerrancy냐 아니면 infallibility냐 이게 무어한 거냐 정말 정확 무어한 거냐 아니다. 사본에 오류가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싸워요. 실제로 신학적인 논쟁도 많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 어느 날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다시 복사가 되고 그 복사된 것이 각 나라의 언어로 퍼지고. 근데 그때 중요한 사건이 있죠. 구술과 그림 이미지로 전달하던 시대의 문자로 기록을 남기던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성경이 사제가 라틴어로 로로로 하고 읽어주던 그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사제만 알고 있던 성경이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이 발달이 된 거예요. 네, 물론 뭐 우리나라는 금속활자를 우리가 먼저 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 활자가 인쇄술이 발달이 된 거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에 뭐가 생깁니까? 종교개혁이 생기죠. 성경이 만약에 보급되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물론 이건 가정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어마어마한 종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변혁으로 이루어지게요. 그렇다면 선교는 또 어떨까요? 뭐 마태복음 28장 너무나 잘 아시죠?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가는 거거든요. 가야 돼요. 근데 저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대에는 가는 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갈까요? 안 가진 않겠죠. 가긴 갈 거예요. 선교사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가겠지만, 분명히 가는 선교도 필요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졌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달라졌고 그러니까는 선교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접 발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뉴스 하시는 김동훈 목사님처럼 복음 뉴스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네. 뉴스로 실제로 인터넷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마인드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목사님이 직접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호예요, 신문이요 이러고 다녀야 될 상황에서 인터넷이 있으니까 굳이 안 하시잖아요. 그냥 틱 올려놓으시고 본론 보고 말론 말고 아닌가요? 다 봐야지. 아무튼 네.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게 미디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디어이다는 아닙니다. 네. 미디어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 뭐 아직도 전도 안에서는 관계로 하는 전도가 최고 전도니까.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나 복음들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죠.
미디어의 한계가 있을 거다. 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만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뭐 띄워놓는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 테크닉이 필요하고 어떤 전달 방법에 혹은 쉽게 얘기해서 못 만든 컨텐츠는 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글로 띄워놓는다고 해서 앞에 있는 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또 지금 테크놀로지는요, 사실은 어느 정도냐면 말하면 그냥 자막 번역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미디어를 어떻게 필요하냐? 네.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시고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시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나 뭐 이렇게 롱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저의 개인 의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아까 선교와 미디어를 잠깐 봤다면 이번은 예배와 미디어를 한번 예배에서 우리가 쓰는 미디어 사실 이 문화적 차이에서 예배는 굉장히 다양한 형식이 존재합니다. 예배가 우리나라 장로교 스타일의 예배 말고도 많다는 걸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혹시 선교지 다녀보시면 네, 선교지 가면요 정말 도대체 이게 예배야? 이런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 스타일로 항상 이렇게 말씀 드려야 되고 뭐 찬송 근데 이건 그냥 우리 한국 문화일 뿐인 거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는 그 시절에 그렇게 고착화가 된 거고 토착화가 된 것 뿐이고 사실은 기독교가 전달이 되어는 5대양 6대주에 다 다른 형태로 그 지역의 그 지방의 토착화 과정을 거칩니다. 실제로 뭐 하여튼 이건 신학적인 얘기가 뭐 넘어가고요. 그런 하여튼 다양한 예배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무엇이 예배에 허용됩니까? 지금 밑에 보기가 있죠. 스마트폰, 성경책.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가요? 아니, 그런데 이제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전통적인 예배를 고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예배에 스마트폰을 그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본다는 건 성경을 보든지 뭘 보든지 어떻게 합니까? 카톡을 하는지 뭐 이런 논리들도 있고 알든지 말든지 보는 사람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의견입니다. 이건 제가 의견을 여러분께 정답을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도 네. 성경을 스마트폰을 보는데 그런데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실제로 스마트폰을 교회별로 전혀 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네, 존재하니까. 어쨌든 그러면 스크린에 띄우는 찬송가가 자막으로 띄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찬송가 책을 봐야 됩니까? 네, 그러면 라이브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한 걸 보는 거가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예배입니까? 그게 이슈도 아닙니까? 이슈가 아닌가요? 다른 부분은 이제 요즘 시대에 맞게 21세기에 맞게 이제 그건 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 보고 참여할 수 있다는 편집장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배는 직접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목사님의 축복까지 딱 끝나야만이 저희가 진정한 예배를 받다. 그럼 이제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이제 자매님의 의견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테크놀로지를 대하는 마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예배자의 예배 자세에 따라서 이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떤 것까지를 허용하고 어떤 것까지를 과연 허용하지 말아야 될까는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가 나아가려는 방향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서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드럼은 되고 장구는 안 되고 혹은 드럼은 안 되고 장구는 되고 네, 악기 사용 실제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있었고요. 네,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전자악기는 되고 전자악기는 안 되고 어쿠스틱 악기는 되고 그래서 드럼은 못 쓰고 가온은 쓰고 뭐 예를 들면 기타는 되고 일렉기타는 안 되고 이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마인드에 따라서 혹은 담임 목사님 혹은 성도들의 이 회중들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정답은 없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결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미디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저런 것들에 대한 이 폭, 굉장히 넓은 형태로, 아까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지금 미셔널 처치 중에서는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에는 소그룹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모여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 된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목회적으로 한번 본다면 교회 내에 이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카톡 얘기하셨지만, 자,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소통. 자, 메신저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목회자는 전화는 되는데, 성도를 신방하는 전화 신방은 되는데 카톡 신방은 신방이냐 아니냐. 카톡 신방을 신방이라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다가는 담임 목사님한테 당장 이제 혼날. 하여튼 뭐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은 근데 카톡으로도 얼마든지 제가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메신저로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어요. 형제님, 정말 형제님의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카톡을 하면 다 전달이 되거든요. 100%는 아니겠지만, 물론 얼굴 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소통에 있어서도 과연 이 미디어라는 게 어떻게 쓰여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중등부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전부 셀폰을 다 걷습니다. 네, 걷어놓고 EM 중등부는 걷어놓고 끝나고 성경 공부 끝나면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제 한번 트라이얼을 했다고 하는지 앞으로 계속 하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데에서도 또 이제 의사 소통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오자를 모르시는 분들과 오자를 아시는 분들, 네, 이 9세대와 네, 신세대, 짤순이를 생각하시는 분과 네, 나이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 제가 서익사님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세대 간에 분명히 지금 요즘 아이들 쓰는 용어들 사실 몇 개 이렇게 딱딱 던지면 뭐 츤데레 이런 거 딱 하면 츤데레? 그게 뭐예요? 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이런 된장녀, 이런 된장녀. 그건 알아요. 네. 본인이 된장녀시군요. 네, 뭐 이런 그 용어들 간에도 사실 용어를 쓰는 것에서도 신세대와 구세대가 굉장히 많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요즘 신세대는 거의 축약어를 써요. 다 약자. 네. 옷잘도 웃기는 짧은 동영상의 약자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한 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케바케 이러면 케바케? 케바케가 무슨 케밥, 저는 옛날에 들었을 때 무슨 저 터키의 케밥하고 상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약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소통하려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생각, 결국은 이게 뭐냐면 소통의 문제라는 거죠.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 네. 뭐 상호 소통이야말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몸된 교회가 되는 가장 큰 이유이며 목적이다라는 것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소통의 수단도 많이 변했죠. 지금 옛날엔 직접 대화만 하던 시대에서 전화, 또 전화에서 화상전화, 이제는 메신저, 편지, 이메일 이런 걸 다, 편지는 이메일, 누가 요즘 편지 붙입니까? 체크받을 때 빼고는. 누가 또 체크를 요즘 이거 받아가지고 은행 갑니까? 다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다 디파짓 하지. 저분 은근히 올드하시네요. 네. 네. 난 아직도 모든 비를 난 페이퍼로 받아보고. 그러니까 요즘 누가 페이퍼로 비를 받아요? 다 이메일 비를 받거나 그냥 이게 아니요,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새로운 변화들에 대한 적응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스스로. 근데 그게 저는 가장 큰 차이이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새로운 변화를 뭐 그렇다고 추구할 것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게 뭐가 나오는구나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냥 새로운, 그래 넌 새로워,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이런 의식이 너무 많은 거죠. 대화가 되겠습니까? 세대 간의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사회도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죠. 아 그럼요. 예를 들면 네. 우리 세대가 공유하는 우리 60대, 70대들이 공유하는 그런 세대의 매스미디어도 생각하셔야 한다. 있습니다. 이런 네. 발달된 매스미디어 가지고 전체적인 신앙에 전도할 수 있느냐. 아니요. 전도의 목적보다는 저는 전도가 이걸로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에 적응한다 그래서 전도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분명한 거는 전도는 좀 다른 문제지만 새로운 미디어를 적응하려는 이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적응하려는 마인드가 있으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접근이 자꾸 빨라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거 자체가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네. 메신저 지금 메신저 뭐 아까 카톡 말고도 사실은 메신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많이 쓰기도 하고 뭐 많이 지워버리기도 하고 도대체 깔아놓고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맨날 앱만 업데이트하고 그냥 두시는 분들도 많고 네. SNS 많이 쓰죠. 아까 인스타그램 최첨단 인스타그램을 쓰시는 거는 최첨단입니다. 네, 지금 인스타그램도 사실 요즘 살짝 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 인스타그램을 제가 차마 밝힐 수 없는 저 나이에 쓰신다는 건 굉장히 빠른 네, 적응을 하신다는 거. 유튜브, 비메오 이런 거 말고도 동영상 프로그램, 동영상을 올리는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데일리 모션이라든지 없는 게 없는 영상에 정말 네, 나쁜 것부터 좋은 것까지 모든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제가 앞에까지는 인트로덕션이었고요. 그냥 미디어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 우리가 교회에서 왜 미디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역이 왜 필요한지를 그냥 한번 조금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전문적인 얘기 미디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장비 미디어 장비 중에서 제일 1번이 사실 음향 장비인데요. 뭐 교회에서 음향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쓰잖아요. 마이크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마이크를 쓸 줄 알아야 네, 이 마이크를 쓸 줄 알아야 그죠? 거슬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쓴다는 것도 그냥 마이크 입에다 댄다고 마이크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마이크의 적당한 거리, 그다음에 내가 들으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이렇게 하면 마이크 안 쓰는 거나 똑같고 여기다 대면 쓰는 거 이런 차이들의 어떤 거냐 도대체 얘는 무슨 마이크길래 이렇게 잡히지? 그럼 아무 마이크나 잡으면 이렇게 잡아야 되나? 아니에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물론 다음 주에 우리 신대근 간사가 조금 더 음향에 대한 전문화된 인포메이션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려는 거는 아주 음향학이라고 표현하기는 음향을 그냥 뭔가 사운드에 대한 그냥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이해는 왜 중요하냐면 사운드를 만지는 어떠한 것들도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에 있어서도 혹은 이런 음향 장비를 만지는 거에 있어서도 혹은 뭐 하다못해 집에서 애들 혼낼 때 볼륨 조절할 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선 소리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소리. 이 가청 주파수. 이 한국말이라서 혹시 영어가 더 편하시면 영어를 할까요? 네. 네. 다행입니다. 하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가청 주파수.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라는 거예요. 주파수 흔히 아시죠? 라디오 95.1 메가헤르츠, 91.9 메가헤르츠 이런 거. 지금도 FM 주파수가 이제 그렇게 메가헤르츠 대역인데 이 주파수에서 그 메가헤르츠는 이거보다 킬로헤르츠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근데 16 혹은 20 어떤 학자들은 그냥 대충 20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6Hz부터 2만 Hz를 2kHz라고 하는데 헤르츠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 단위를 이 사람 이름으로 사실
만들어진 단위가 많습니다. 여기 말고 요 다음 장에 가면 dB라는 게 나오는데 예, 그것도 데시벨, 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단위고요. 어쨌든 가청 주파수,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우리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저 대역이에요. 그러면 저 대역은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초저주파 0Hz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만큼의 지금 나왔죠. 초저주파 못 듣습니다. 요만큼 가청 주파수 대역만 들립니다. 그 다음에 그 가청 주파수 대역을 넘어가는 파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못 듣습니다. 초음파 누가 듣죠? 박쥐가 듣습니다. 네, 박쥐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박쥐는 밤에도 듣습니다. 초음파를 조심하셔야 돼요. 궁금한 거 네.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헤르츠에 대해 설명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라고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들어주세요. 이 부분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청력을 잃을 수 있는 그 소리가 몇 헤르츠 정도가 돼야 그게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의사한테 질문하셔야지. 아니 청력에 대한 거를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질문하셔야지. 저희가 이제 헤르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걸 어느 정도의 기준을 놓고 들으면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들을 수 네, 있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내일 아마 다음 주에 신간사가 샘플들을 아마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샘플 그 음성들을 들려드리면서 저보다 왜냐 훨씬 전문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청 주파수라는 게 지금 제 목소리를 기준으로 따지면 제 목소리의 대역이 제일 많이 물론 사람의 목소리는 기준 따라서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이 주파수 대역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으로 이루어지고 뭐 그 사람마다 목소리의 특성, 악기마다 각각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첼로와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악기의 대역, 그걸 쓰는 게 첼로 현의 소리거든요. 첼로의 대역이 보통 이제 인간의 목소리의 대역과 가장 근접한. 그래서 첼로 소리를 들으면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사람 목소리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각 악기별로 그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EQ라는 걸 이퀄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밸런스를, 음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음의 밸런스를 잡을 때 이 음의 밸런스의 EQ를 만질 때 이 주파수 대역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는 아니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양충길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로우 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EQ를 이제 신간사하고 만질 때 로우 대역을 가능하면 깎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에서 로우 이런 목소리로 나오면 이걸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퀄라이저를 만질 때 하는 이런 목소리를 다 깎아서 주파수를 올려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좀 더 명쾌하고 카랑카랑하고 이런 찰진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삼부 찬양팀에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저 목소리를 로우 대역을 그러니까 집사님 목소리는 약간 알토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프라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토 성향에 맞게끔 이퀄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거를 그냥 플랫하게 이렇게 딱 두면은 조금 더 덜 예쁜 목소리.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혹은 이퀄라이징을 이상하게 하면 로우를 이렇게 다 깎아버리면 째지는 목소리. 뭐 이런 실습을 다음 주에 아마 우리 신간사가 해줄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여기다가 세팅을 해놓고 직접 한번 만져보시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텐데, 네, 어쨌든 이 개념만 좀 이해를 하셔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대역이 이 정도다라는 거를 그냥 인식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음파, 사운드 웨이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음파. 그래서 음파는 음원에서 이 소리가 어떻게 나가나요? 제가 말을 하면 마이크에 들어가서 마이크 진동판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 마이크의 진동판이 전기 신호로 바꿔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할 때 마이크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진동판, 여기 안에가 지금 이렇게 진동판이거든요. 네, 요 보이시면 요 진동판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울림을 얘가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로 신호를 준 다음에 이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저 앰플리파이에서 증폭을 시켜요. 그래서 앰플리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기 신호를 받은 앰플리파이 하고서는 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스피커가 얘를 다시 저 안에 진동판이 있어요. 스피커에 진동을 하는 판이 있어요. 뭐 스피커의 크기에 따라서 뭐 그 성능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진동을 하면서 전기의 신호를 약하고 큰 거를 소리를 공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이렇게 하면 이 공기를 왕창 밀어내는 거고요.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공기의 밀어냄이 작은 거예요. 제 스피커 자체의 움직임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런 현상.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띄고 얘기할 때는 그냥 공기에 이렇게 마이크 없이 제 목소리가 공기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에 있는 진동을 잡아낼 수 있는 귀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달팽이관 아닌가? 이건 의학적으로 제가 잘 몰라요. 정확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 귀에서 고막을 울려서 고막이 이제 그 진동을 잡아내서 여기다가 신호를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음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공기의 진동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파장의 형태로 가요. 이렇게 사인 웨이브 이제 나중에 또 우리 신간사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웨이브 형태로 가는데 지금 여기 그림 보이시면 이게 지금 웨이브거든요. 이런 형태. 그림이 좀 예쁜데 잘 귀여운데 안 보이네. 너무 작아서. 네, 귀여운 그림이에요. 눈 좋으신 분 보시고요. 아니면 자 이렇게 웨이브 형태로 가는데 이제 음을 한번 분류해볼게요. 음악적인 뮤지컬 사운드. 이게 좀 웃기지만 악기에 의해 창조되거나 새소리, 물소리와 같이 자연이 존재하는 듣기 좋은 소리로서 인간에게 즐겁게 느껴지는 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음이. 근데 인간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라고 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본의 아니게 쇳소리가 나시는 분들 목소리에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타고난 음성인데 그런데 그 음이 노이지하게 들리는 거죠. 굉장히 이제 불쾌하게 들리기도 하고. 네. 근데 또 그런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노이즈에 관련된 거 우리 신간사가 또 하겠지만 핑크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이런 형태가 다 있어요. 네. 갑자기 넘버원이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노이즈를 이게 노이즈예요. 불쾌하거든요. 계속 들으면 짜증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혹시 그 빗소리 들으면서 잠들어 보신 적 있어요? 네. 네. 잘 때 빗소리를 이렇게 틀어놓고 자면 잠이 굉장히 잘 와요. 그러니까 혹시 숙면을 못 취하시는 분들은 스포티파이 같은 데에서 이렇게 빗소리를 계속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빗소리를 틀어놓고 자보세요. 굉장히 잠이 잘 와요. 이유가 뭐냐면 그 빗소리가 갖고 있는 노이즈거든요. 사실은 그 노이즈가 레귤러한 이렇게 이런 노이즈들이 사람의 이 수면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거가 이제 실제로 음향학에서도 많이 쓰고 무조건 노이즈라고 해서 시끄러운 노이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음이 되는 음이 있고 이건 뭐 음도 안 되는 막 괴성 같은 그런 뭐 돼지 멱 다는 그런 음들도 있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음이 가지고 있는 음이라는 게 뭐냐면 3요소 이건 뭐 그냥 알아두세요. 상식이니까 피치, 네 피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정, 네. 도레미파 이거 할 때 그거를 도 하는데 이 음정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치라고 하죠. 음정을 못 맞추는 사람들, 음치. 박자를 못 맞추시는 분들, 박치. 네. 다 이 치들은 근데 어쨌든 이 음이 피치가 안 맞는 거예요. 음파의 기본 음이 가지는 기본 주파수가 있어요. 혹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특히 이제 기타 같은 걸 이렇게 해보시면 기타에 이렇게 튜너가 있죠. 튜너를 딱 하면은 주파수가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기타 예를 들어서 그런 주파수가 각 음에 맞는 주파수를 맞추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의 크기 이거는 진폭의 대소에 의해서 결정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폭이 큰 음은 크게, 진폭이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크면 큰 음,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음색. 음색은 음파를 구성하는 고적파의 배음 구조.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음색이 예쁜 사람들, 같은 음을 하는데 성가대에서 음이 다 달라요. 음을 분명히 같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약간 뭔가 이렇게 음색이 예쁘고 어떤 사람은 좀 거칠고. 이 음색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 웨이브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요거에 같은 크기의 요만큼의 이제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이 수학 용어인데 사실 함수 2차 함수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배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요 배음이 형성된 거에 따라서 배음이라는 게 뭐냐면 요 웨이브 폼에 요만큼 같은 크기의 같은 간격을 가졌는데 이렇게 올라간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그걸 이제 배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배음들이 어떻게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배음이 여러 겹 섞여 있으면 음색이 좀 더 달라지고 두 겹. 그러니까 그 악기를 연주해 보면 이제 그게 굉장히 특히 이제 활 같은 걸로 연주할 때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리드 악기들 같은 경우, 뭐 관악기들 같은 경우도 배음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져요. 좋은 악기들은 특히 이제 나무로 만든 좋은 악기들 같은 경우는 음색이 다른 이유가 그 나무에서 울림을 만들어주거든요. 배음을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음에서 배로 음을 이렇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서 그 좋은 악기, 아주 비싼 악기들은 그 배음 효과가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이해 안 가시는 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음에 관한 기본 용어는 네,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음향 장비를 만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신호 대 잡음비,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여기 보면 SNB라고 약칭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호는 얼마인데 잡음은 얼마다. 신호가 1인데 잡음은 뭐 빵이다라든지 하여튼 이런 SNB를 이용을 하고요. 그 신호의 품위 레벨, 이 품위 뭐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레벨이에요. 품위가 아니라 그래서 그 척도로 표시된다고 하는데 단위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시벨. 얘도 사람 이름이죠. 벨, 데시벨. 어쨌든 그 장비에 보면 이렇게 dB라고 써 있는 걸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잡음. 잡음은 잡동스러운 음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수신기 증폭기에서 내부나 외부로부터 출력 중에 흡입되는 이상한 그 신호. 이게 전기적인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굉장히 깨끗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기가 뭔가 합선이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다른 전기가 여기에 막 선에 타버리면 굉장히 노이즈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대 음압 레벨. 뭐 이건 별로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충 음에 대한 강도, SPL이라고 하는 건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다. 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그 음향에서 지금 쓰는 마이크. 이거는 좀 더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할 거고요. 뭐 많이 할 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교회 사역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음향 장비의 마이크는 두 종류면 답니다. 사실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콘덴서 마이크. 근데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 지금 제가 쓰는 얘가 다이나믹 마이크예요. 아니요, 무선 유선 그것도 있죠. 무선 마이크, 유선 마이크. 네, 그건 다 아시죠? 선이 있고 없고의 차이. 네, 얘는 유선입니다. 얘를 이제 와이어리스로 신호를 이렇게 주고 수신기를 따로 두면 무선 마이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요. 무선 유선 마이크와 상관없이 다이내믹이나 콘덴서는 마이크의 특성, 그 안에 진동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동판의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다이나믹 마이크 그러면 생긴 걸로 구분할 수 있느냐? 뭐 거의 생긴 거는 사실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다루다 보면 알게 되는데 사실은 생긴 걸로 이게 다이나믹인지 컨덴서인지를 구분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근데 다이나믹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쓰고 있듯이 가까이 되면 커지고 멀리 되면 작아지고 지향성이라고 좀 이따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이런 그 성향이 달라요.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음을 받아들이는 폭이 얘는 여기서밖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컨덴서 마이크는 이거보다 훨씬 커요. 이따 말해요. 대부분의 컨덴서 마이크가. 컨덴서 마이크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에다가 컨덴서가 뭔지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전기의 그냥 하나의 부품이니까. 컨덴서 마이크를 쓰는 거는 대부분 전기적인 그 증폭을 더 많이 시켜주기, 섬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에다 컨덴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컨덴서 마이크는 이게 촬영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쓸 때가 좋은 건가요? 주로 저희가 이제 교회 사역에서 컨덴서 마이크를 쓰는 경우는 언제 쓰냐면 이렇게 스피커가 마이크 말할 때는 컨덴서 마이크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찬양 말고 성가대, 네, 성가대 마이크를 거의 컨덴서 마이크를 씁니다. 왜냐하면 성가대는 이렇게 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운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조금 멀리 띄워서 이렇게 넓은 바운더리에 소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컨덴서 마이크를 쓰죠. 근데 이런 다이나믹 마이크는 굉장히 요 폭이 적기 때문에 사람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이거 지금 성가대 앞에다가 이렇게 해봐야 제 마이크 이만큼 떨어졌는데 소리 들립니까? 제대로? 마이크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앞에다가 이걸 놔봐야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보면 그냥 마이크만 대면 다 되시는 줄 알아요. 그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저쪽 파나마스에 있을 때 문자가 파나마스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마이크를 대달라는 거예요. 컨덴서 마이크가 없어요.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시는데 그 마이크만 대달래요. 이거 됐어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냥 만족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네, 이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일단 브랜드별로 슈어도 브랜드고요, 제나이저도 브랜드고, 뭐 터너도 브랜드고 다 브랜드인데 각 브랜드별로 지금 이 마이크는 제나이저 마이크고요. 브랜드별로 조금씩 주파수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이크는 어떤 데에 좀 더 좋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큰 음압에도 제가 이렇게 아무리 가까이 대도 음이 찌그러지질 않아요. 좀 볼륨이 거추장스럽긴 하지만 음이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목 하고 이렇게 찌그러지는 음이 없어요.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의 특징이에요. 다이나믹 마이크가 좋은 이유, 쓰기에 좋은 이유. 그래서 라이브 행사 때 피드백을 왜냐하면 얘는 지향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피드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와서 다시 이걸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 귀를 살짝 이렇게. 이런 게 피드백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단순한 것 같은데 피드백 현상을 실제로 피드백 현상을 없애려면 간단합니다. 스피커에서 떨어지면 돼요. 그 스피커와 마이크가 같은 방향으로 안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걸 없애주는 게 이게 생기는 이유가 간단하게 대구나 너무 겁내지 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소리가 도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 스피커가 나오는 소리에서 가능하면 떨어뜨려주고 그다음에 디렉션을 반대로 가는 거죠. 얘가 스피커가 나가는 쪽은 이쪽, 내가 말을 하는 쪽은 이쪽. 지금 방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잖아요. 근데 다이나믹 마이크는 이만큼 가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웬만큼 앞에다가 갖다 대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 피드백이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얘가 자체가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지향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거에 별로 많이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앞에다 갖다 댈 때만 아까 소리가 났고, 네. 근데 컨덴서 마이크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음 주에 아마 심대강사한테 컨덴서 마이크를 갖고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달라고 2개를 비교해가지고 같이 이제 해볼 텐데요. 컨덴서 마이크는 훨씬 더 폭이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도 나왔듯이 노이만, AKG 이거 다 그냥 브랜드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노이만의 U87 브랜드 모델 네임, 브랜드 모델 네임, 브랜드 모델 네임 뭐 이런 거예요. 네, 녹음실에서 많이 쓰고 실제로 가수들이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때 저런 마이크를 좀 고급 마이크를 많이 쓰죠. 네, 좀 더 이렇게 음색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촉촉해진다 그래야 되나? 네, 아주 이렇게 쫄깃쫄깃해지는 이런 느낌. 네,
네. 그리고 이 아까도 주파수 특성을 좀 얘기했지만 마이크별로 좀 주파수가 다르거든요. 좀 쓰는 것들이. 그래서 어느 가수들은 자기 마이크를 다 갖고 다녀요. 네. 웬만한 가수들은 자기가 쓰는 마이크들은 라이브 현장에서도 그 마이크를 갖다가 수신기를 딱 써요. 네. 심지어 지난번에 조혜련 집사가 와서 간증하는데 마이크를 들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혼냈습니다. 너 미쳤냐? 이런 걸 갖고 여기 다 있어. 그래서. 네. 조혜련 그 씨 남편이 제 후배거든요. 그래서 네, 혼냈죠. 어쨌든 이 콘덴서 마이크는 주파수 대역이 넓어서 고음에서 저음까지 원음을 충실히 수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폭이 주파수를 아까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표현했잖아요. 16에서 2kHz. 이 대역 중에서 실제로 마이크가 지붐하는 그 대역이 컨덴서 마이크는 거의 다 지붐을 합니다. 근데 다이나믹 마이크는 그걸 이렇게 폭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로 이거 픽업을 하면은 굉장히 소리가 약간 둔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도 약간 이렇게 좀 둔한 편인데, 근데 또 회사별로 좀 달라서 제나이저하고 슈어 좀 달라요. 슈어는 더 둔합니다. 제나이저라는 브랜드가 좀 더 디테일이 좋아요. 지난번에 김은영 집사가 헌금송 하고 나서 마이크가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제나이저 마이크를 썼거든요. 네, 제나이저 마이크 훨씬 보컬,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좋은 마이크입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니까 뭐 이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동판과 DC 전원 필요합니다. 요거 좀 중요해요.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 얘가 컨덴서 마이크를 쓰려면 얘 자체적으로 증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컨덴서 마이크 안에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걸 믹서에서 라인을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에다가 배터리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요 컨덴서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그거는 그냥 나중에 이제 팬텀 파워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믹서를 이제 보시면 그 팬텀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컨덴서가 실제로 작동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가 나중에 결정이 돼요. 이 팬텀 파워로 사실 음향을 할 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팬텀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넣고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 팬텀이 들어가서 엉뚱하게 막 소리가 이상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믹서를 보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네? 마이크에 보면 네? 항상 이렇게 궁금해요. 이 막아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네, 침치지 말라고. 진짜 진짜 침치지 말라고. 네. 아 진짜. 침쳐서 여기 물 들어갈까봐. 아 진짜요? 아니거든요. 네,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 지금 얘를 얘기하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침치지 말라는 것도 농담 반 진담 반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 거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얘하고 마이크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이런 팝업. 그래서 이 다이나믹 마이크에도 앞에 스펀지를 끼우잖아요. 네, 스펀지를 끼움으로 인해서 이런 팝 소리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죠. 쉽게. 그래서 윈드실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저 쉴드를. 근데 뭐 다양한 형태인데 어쨌든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 쓸데없는 걸로 마이크가 클리어한 신호를 방해할 때 저런 것들을 장치를 해가지고 잡죠. 뭐 보컬 마이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그 기능들이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이제 앞에다가 막을 씌우는 거는 윈드실드. 노래방에서 씌우는 건 그거 아니에요. 네. 노래방에서 이렇게 천으로 씌우는 건 윈드실드 아니고 그냥 침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위생상의 이유로 하는 거. 그 전혀 마이크 기능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의 노래방 얘기하니까 노래방에서 마이크 쓰는 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려야 되는데 노래방에서 너무 마이크를 가까이 쓰지 마세요. 네, 노래방 마이크는 100%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네, 100%. 그래서 노래방의 팁을 알려드리면 마이크를 적당한 거리에 둔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지 않는다. 너무 가까이 대면 이 저음이 많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찰랑찰랑해지려면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서 네, 이게 떨어뜨려야 목소리가 살아요. 그리고 볼륨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에코를 항상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노래방에서 노래를 잘하는 걸로 느낍니다. 네. 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폰이 갖고 있는 지향성, 방향성인데요. 이 omnidirectional, 지금 아까 이 컨덴서 마이크들이 대부분 이래요. omnidirectional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중심으로 이만큼의 소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 이 다이나믹 마이크들은 이런 카디오디 이렇게 요만큼의 지향성밖에 안 가요. 그 다음에 샷건이라고 이제 나오는 게, 샷건은 보통 우리가 동시 녹음 같은 거 할 때 방송에서 혹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런 게 이제 보통 샷건 마이크거든요. 아니면은 TV 리포터들이 이렇게 들고 하는 이렇게 약간 길쭉한 마이크들, 그런 것들은 이제 샷건 마이크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길쭉하게 생겨서 곡이 요만큼 요 방향으로만 딱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가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별로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 지향성에 대한 거는 뭐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딱 보면 이게 다이나믹인지 컨덴서인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정도는 교회에서 아셔야 나중에 이제 교회에 믹서를 만지거나 음향 믹서를 만지거나 교회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마이크를 쓸 일이 있을 때 옷에 끼는 건 핀, 네, 그거는 이제 헤드셋. 그 이제 보통 와이어리스에 있는데요. 와이어리스 마이크들 같은 경우도 그것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개념은 다. 근데 걔네들은 다 omnidirectional입니다. 네. 이 핀 마이크나 여기다 쓰는 헤드 마이크나 아니면 뮤지컬 할 때 뭐 이마에다 붙이는 마이크나 뭐 보통 목에다도 붙이고 요새는 여기 많이 붙이더라고요. 이마에다가 붙이고 안 보이게, 아니면 여기다 이제 살색으로 이렇게 붙이거나 이런 거는 다 omnidirectional이에요. 그래서 마치 지금 이렇게 대고 얘기를 해야지 마이크가 들어가지만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해도 다 소리가 두상 근처에 있으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드와이모로로 옮기고 나서 처음에 양 목사님한테 헤드셋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모니터 세팅이나 그 공간이 너무 벙벙 뛰어가지고 세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헤드셋을 이제 포기를 하고 핸드로 다이나믹 마이크로 갔는데, 요새 이제 최근에 다시 핀을 쓰는데, 핀이 성찬식 때문에 쓰거든요. 핀은. 근데 제법 픽업이 좋은 픽업이어서 저희가 핀을 그냥 설교 때도 좀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특성들이 이 상황과 이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어디 가서 이제 뭐 선교지에 가서 뭘 쓴다거나, 선교지에 가서 믹싱을 해야 된다거나, 마이크를 써야 된다거나 이럴 때 이런 걸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두시면, 안 될 때, 뭐가 어떨 때, 이럴 때 이렇게 상황별로 조금 이렇게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믹싱 콘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믹싱 콘솔이 지금도 여기 밑에 믹싱 콘솔을 하나 쓰거든요, 저희가. 요 밑에. 근데 이제 작은 거고요. 이 믹서는 항상 마이크 하나는 한 채널이에요. 채널 하나를 쓰거든요. 채널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채널을 32채널을 쓰느냐, 뭐 16채널을 쓰느냐, 뭐 48채널을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오디오 믹싱 콘솔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죠. 요즘은 이제 디지털라이즈가 돼가지고 다음 주에 보시면 정말 어이없는 게 믹싱 콘솔이라고 이렇게 딱 올 텐데, 완전 디지털화가 됐으니까 지금 아날로그 콘솔들은 다 이런,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이런 류의 콘솔들이에요. 다 이렇게 보이시면. 네, 이 아날로그 콘솔들은 채널 수가 늘어나면은 쟤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따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은 그게 아니거든요. 디지털은 채널 수가 많아져도 그냥 구멍만 많아지고 실제로는 별로 넙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오디오 믹서는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뭐 믹싱 콘솔이라고도 하고, 믹싱 데스크, 사운드보드, 뭐 믹서, 시스템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다 결국 같은 말이고요. 하여튼 채널을 다 믹싱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 것들을. 그리고 이 소리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급 기능의 믹서냐, 저급 기능의 믹서냐, 이퀄라이저, 아까 이퀄라이저, 그 소리를 다양하게 이렇게 음색을 이렇게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많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믹서를 실제로 이거는 써보셔야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은 그냥 뭐 믹서 자체를 쓰실 건 아니니까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워 앰프. 앰프는 아까 앰프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작은 신호, 전기적인 작은 신호를 증폭시켜줍니다. 뻥 튀겨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옥수수가 뻥 튀기가 되듯이 뻥 하고 튀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워 앰프의 역할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혹시 집에서 하이파이 오디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집에다가 이렇게 진공관 앰프 갖다 놓고 뭐 쫙 이렇게 음악 스피커 막 3만 원 거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들으시거나 이러신 분들. 이 파워 앰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근데 음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 앰프가 출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사실 그러니까 이 출력 힘이라는 건 스피커의 힘, 그다음에 앰프의 힘이 좀 매칭이 돼야 돼요. 그냥 무작정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걸 어떻게 매치해요? 테크니컬리 이거는 약간 그 수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치를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스피커의 출력이 얼마고 그러면 파워 앰프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고 라는 그 계산이 있어요. 제 스피커라는 거는 사이즈에 따라서 또 그 안에 스피커의 이 진동 폭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코일 감는 거에 따라서 전기적인 얘기라 조금 디테일한데요. 저항이라든지 전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특성이. 그래서 음압이 높은, 용어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좀 이렇게 능률이 좋은 스피커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어쨌든 매칭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얘기를 해드리기에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시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지금 전문적인 음향에 관련된 거라서. 어쨌든 지금은 그냥 파워 앰프라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 파워 앰프가 지금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쟤한테 붙어 있어요. 쟤한테 그러니까 요즘 파워 앰프드라고 표현하나? 액티브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액티브 스피커라고도 표현하고 뭐 앰프드 스피커라고도 표현하는데 앰프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스피커에다가 앰프가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점점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쓰기가 되게 편해요. 교회에서 쓰실 때는 선교지에 들고 다니실 때는 저런 걸 꼭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굳이 앰프를 또 들고 다녀야 되니까 가능하면.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선택 기준 아까 얘기했지만 본당을 가득 채울 정도의 출력. 뭐 이거 모자르면 좀 안 되잖아요. 본당 교회 쓸 때. 그다음에 음을 저음, 중음, 고음을 골고루 재생하는 스피커 파워 앰프. 그다음에 소리를 멀리 실어보낼 수 있는 파워. 뭐 이건 결국은 비싼 거 쓰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양이 많아서요. 이게 지금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하는 건 거의 다 인트로덕션이에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아마 디테일은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사진은 또 우리 김건우 집사님이 해주실 거고 영상은 신대근 강사가 할 거고 음향은 또 영상은 또 김일강 집사가 더 자세히 할 거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으려면 그 다음 수업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그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영상에 있어서 SD 뭔지 아시죠? SD 네. 스탠다드 데피니션 네. 스탠다드 데피니션 지금은 요건 안 씁니다. 거의 촌스럽게 누가 SD를 요즘 네. HD 기본적으로 하이 데피니션을 쓰죠. 그냥 HD도 아니고 풀 HD 풀 HD도 이제는 안 쓰죠. 울트라 HD, UHD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을 쓰죠. 4K라고 흔히 표현하고요. 여기는 2K라고 표현을 해요. 풀 HD는 해상도를 갖는다. 해상도가 뭐 이게 무슨 이순신 장군이 아닌데 무슨 해상 그죠? 해상도가 도대체 뭘까요? 그냥 해상도는 화소수를 의미하기도 하며 해상도 차이가 있다 보니 가로 세로 비율에 화면 비율의 차이가 난다. 이게 뭐냐면 화소라는 걸 좀 설명하기 좀 힘든데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 이 화면 안에 점이 몇 개가 박혀 있느냐. 점을 좀 더 조밀하게 많이 박아 놓으면 디테일이 살 거 아니에요. 네, 그 차이예요. 해상도는. 점이 픽셀하고도 나중에 상관이 있습니다.
네, 픽셀하고는 상관이 있는 개념인데 점이 많이 박혀 있으면 좀 더 디테일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화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ull HD, UHD, HD 뭐 이런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옛날에 우리 텔레비는 다 요만한 사이즈로 720, 480이라는 걸로 봤다면 지금 HD는 훨씬 큰 16대 9 사이즈에 하고 그다음에 풀 HD는 1920, 1080이라는 16대 9 사이즈로 이따만하게 커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거에 더 큰 거 3840, 2100 이런 UHD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화장을 웬만큼 깔끔하게 안 하면 텔레비에서 다 지저분하게 나오는 거죠. 너무 조밀조밀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새는 연예인들이 다른 거는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메이크업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잘못하면 이 얼굴들이 다 이렇게 모공까지 보여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되게 힘들어진 거예요. 먹고 살기. 그런 시대에 왔죠. UHD. 근데 이 UHD 그만큼 점이 많다는 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데이터의 양이 많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디지털화된 데이터. 그러니까는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뭐 장치, 뭐 선, 인터넷 라인도 고속이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이 UHD를 제대로 볼 수가 있지. 그냥 집에다가 텔레비 UHD 갖다 놨다고 UHD로 나오느냐?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럼 우리 그 교회 그 설교 그 찍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찍는 거는 지금 1920, 1080 풀 HD 사이즈로 찍습니다. 네, 왜냐하면 UHD로 찍어봐야 UHD로 집에서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집에 UHD 텔레비 있으신 분? 없잖아요. 4K 텔레비 있으신 분? 없어요. 네. 실제로 UHD가 보급이 안 된 건 아닌데 보급이 돼도 컨텐츠가 UHD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UHD로 찍고 그 UHD로 찍은 그러니까 촬영도 UHD로 하고 전송도 UHD로 되고 그걸 집에서 텔레비로 UHD로 봐야 UHD가 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아직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UHD 텔레비 집에다 갖다 놨다고 절대 UHD 안 나옵니다. 네. 제가 1월 1일 날 예배를 못 와서 네. 라이브로 한 번 봤는데 네. 자꾸만 이제 디스커넥트 되더라고요. 그러면 the problem is where 그거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그 조금 또 다른 테크놀로지의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설명해 드리기에는 조금 복잡할 것 같고요. 근데 간단해요. 인터넷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심플해요. 답은 심플해요. 네. 프로블럼은 인터넷이 안 좋은 거죠. 어느 인터넷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인터넷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댁에서 인터넷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댁에 인터넷이 다 자기 집은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기 집은 다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라우저를 쓰는 거하고 영상을 보내는 수준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이건 또 하여튼 또 나중에 더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있는데 UHD로 촬영을 했는데 집에서 FHD가 있잖아요, 다 대부분. 그럼 그게 호환이 되나요? 네, 로우로는 다 호환이 됩니다. 네. 호환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껌이죠. 네, 네, 껌이죠. 간단하게. 네. 고급으로 찍어서 이렇게. 그렇죠. 고급으로 찍어서 저급으로 나가는 건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HDB, AVC, HD 이런 거는 그냥 포맷인데 별로 하실 필요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촬영을 하면 이런 게 조금 필요해요. HDB냐, 뭐 AVC, HD냐, MP4냐, MOV냐, 파일 코덱이 뭐냐, H.264냐, H.265냐 이런 개념들은 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촬영 편집을 하면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제 김일강 집사한테 이 숙제를 넘기죠. 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집에서 쓰는 가정용 캠코더죠. 가정용 캠코더. 여기 HD라고, 풀 HD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보면 풀 HD는 아닐 수 있는 상황이 있죠. 네. 왜냐하면 얘네들이 소화하는 파일의 포맷이 그러니까
이게 또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풀 HD이긴 하나 그 비트레이트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서 이 디지털의 양이 요만큼이냐 이만한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두께가 좀 다른 느낌? 고기를 분명히 평면에서 봤을 땐 다 이렇게 갈비 한 점인데 옆에서 딱 보니까 이따만한 2인치짜리 두께의 그 갈비냐 간단하게 1cm짜리의 갈비냐 이런 차이의 느낌. 옆에서 보면 그냥 다 뼈를 딱 보고 있으면 그냥 갈비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썰어서 옆에서 딱 보면 두께가 다른 것처럼 이런 이 같은 HD라도 그 데이터의 양이 좀 달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안에서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로는 맛이 다른 거죠. 육즙이 여기 없어. 네, 뭔가 이렇게 씹히는 맛이 없어.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그렇게 지금은 이런 장비들이 이제 전문적인 장비거든요. 촬영할 때 소니 PMW200 지금 우리 교회에서 쓰는 거는 요 정도 급 파나소닉 HG, HPX 250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다 전문 장비에 포함이 돼요. 대부분 이거 한 대 카메라가 보통 한 미니멈 2,000불에서 한 5,000불 정도 하는 카메라들. 전문적인 카메라. 지금 제가 아까 지금 저기 찍고 있는 저 카메라는 아까 그 앞에 있던 얘네급 사기성 캐릭터 농후한 아이들. 실제 HD나 두께가 너무 얇은 애들. 1cm짜리 두께의 고깃덩어리. 얘네들은 3인치짜리의 두꺼운 육즙 가득한 이제 나중에 그 파일 코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건 조금 이제 지금은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뭐 다양한 장비들의 모양이에요. 요즘은 3D 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D 캠은 이렇게 렌즈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눈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2개를 실제로 다르게 찍는 거예요. 다르게 찍어서 그걸 합성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3D라는 것 자체가. 뭐 일단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방송국에서 쓰는 애들 ENG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뉴스 같은 데에서 방송국에서 실제로 촬영하는 카메라들. 렌즈도 다르고 이 안에 이 CCD라고 표현하는데 이 디지털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촬영에서 쉽게 얘기해서 CCD 그러니까 화소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기관의 크기가 다 나중에 이제 우리 김건우 집사님이 사진 설명할 때 그런 얘기할 때는 필름 카메라를 보면 옛날엔 35mm 이렇게 필름을 쓰거든요. 이렇게 쭉 가는 35mm 필름 크기만한 걸 풀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나중에 DSLR 하면 SLR들 다 가지고 오셔서 2주 후에 이제 김건우 집사님이 아주 친절한 사진 설명을 해주실 건데 DSLR들 다 가져오시고요. 그때 보면 풀프레임 카메라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진 크기만한, 그러니까 실제 그 필름 크기만한 CCD라고 그 전자 회로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 얘네들은 다 그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3단계 거쳐서 빛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고급 카메라고 보통 가격이 뭐 미니멈 한 3만 불에서 5만 불, 10만 불, 이 정도 하는 그런 카메라들이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영화용 카메라예요. 요즘은 영화도 필름을 안 씁니다. 다 디지털로 찍습니다. 영화도 필름 찍는 영화는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디지털로 찍어서 나중에 후보정합니다. 얘네들은 다 영화에 쓰는 카메라고 얘네들은 훨씬 더 비싼 카메라들이고요. 그냥 비싸다고 한번 사진 찍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촬영에 대한 기초 이론인데 뭐 어디가 넘었냐? 네, 이거는 나중에 김건우 집사님이 이제 사진 하실 때 아마 한 번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사진하고 관련이 있는 용어예요. 근데 단순 사진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사진도 관련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이 비디오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디오와 사진은 사실 거의 촬영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촬영의 그 이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한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김건우 선생님 보셨으니까 나중에 이런 거 빼고 아마 설명하실 거예요. 렌즈의 종류가 있습니다. 렌즈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표준 렌즈, 광명 렌즈, 망원 렌즈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진에서 많이 쓰이는
표준 렌즈라는 건 사람 눈으로 사물을 볼 때 피사체의 원근감이 사람 눈하고 똑같은 거를 표준 렌즈라고 해요. 보통 일반 옛날 35mm 카메라에서는 50mm 렌즈를 표준 렌즈라고 표현을 했어요. 광각 렌즈는 표준 렌즈보다 초점거리가 짧은. 그냥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은 똑같죠. 근데 백그라운드가 다르죠. 같은 데서 찍은 건데 얘가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이유가 뭐냐면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표준 렌즈 사람의 모양은 똑같은데 얼만큼 나오냐면 백이 요게 딱 표준이면 광각은 여기서부터 이 간판을 보세요. 이만큼이 더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이 더 없었던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원 렌즈는 반대로 잘린 거죠. 사람은 사이즈가 똑같은데 여기만큼밖에 요 간판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는 렌즈를 직접 가지고 와서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좀 잘 이해를 하시기 힘들 겁니다. 렌즈가 보이는 배율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표준 렌즈와 광각 렌즈, 이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렌즈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피사계 심도. 이야, 진짜 어려운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김광수 집사는 머리 터질 것 같은데 피사계 심도는 간단해요. 초점이 맞는 그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피사계 심도가 깊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일렬로 서 있는데 쭉 다 맞잖아요. 포커스가 어느 정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는 흐리멍텅.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셀카 할 때 좋아하는 사진이죠. 네. 아웃 포커스 되는 거. 네. 뒤를 날려줘. 아이폰 XS, 아이폰 X부터는 혹은 아이폰 7, 8의 플러스에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포트레이트 기능. 렌즈가 두 개 달려가지고 하나는 찍고 하나는 뒤를 날려버려요. 블러링을 해버려요. 그 고의적으로 걔네들이 기술적으로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포트레이트를 찍을 때. 그래서 아이폰 7 플러스, 8 플러스, X10 이런 걸로 가면 사진이 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여자가 되게 예쁘게 나오고 이렇게 뽀사시하고 네, 뒤가 이렇게 다 날아가고 이런 기능. 이런 게 이제 이 피사계 심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렌즈로 더 훨씬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테크니컬리 조금 아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조리개라든지 네, 아니면 뭐 셔터 스피드라든지 이런 그 찍는 거에 대한 기능은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일단 피사계 심도가 뭐다 정도만 오늘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촬영에서 우리 김동훈 목사님 같은 경우 촬영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복음뉴스 하면 저런 카메라 갖다 놓고 많이 촬영하시는데 대부분 그냥 대충 딱 갖다 놓고 찍으세요. 근데 사실은 영상 촬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색온도예요. 색온도. 이 색온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영상을 찍어 놓고도 굉장히 엉뚱한 영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보이시면 모든 광원은 각자의 고유한 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색이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각기 다른 색을 내는 광원을 수치화하여 계량화시킨 개념이 물체의 색온도라고 한다.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이 이 물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색깔이 변한다는 것을 알아내어 물체가 고유한 색을 나타낼 때에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한 절대 온도의 수치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한국말인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켈빈이라는 개념이에요. 켈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켈빈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이거 다 몰라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네, 이 색온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상 촬영에서. 이거는 꼭 아셔야 사진을 찍을 때나 자, 켈빈을 보통 이제 자, 태양으로 한번 이게 다 기준이 뭐냐면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태양광이 이제 낮에 뜨거울 때 보통 한 5600 정도의 태양광을 이야기해요. 그 5600이란 이거 사실 태양광이 여기 맑은 날 그러면 점점 우리가 노을이 질 때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노랗거나 빨갛게 되죠. 노래졌다가 빨개졌다가 이렇게 하고 해가 뚝 떨어지죠. 그때 색온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변하는 거예요. 태양이 지면서 색을 가지고 있는 그 온도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컬러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반대로 올라가면 파란색을 띱니다. 청색을 떼요. 색 온도가 아주 맑은 날 하늘이 파랗게. 네,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쓰는 비디오 카메라나 DSLR 카메라들은 얘네들을 내 눈처럼 볼 수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거 오토 화이트 밸런스. 네, 오토 화이트 밸런스, AWB. 네, 거기에 맞춰놓고 찍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막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색 온도는 얼마야? 내 맘대로 할게. 예,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찍죠. 김건우 집사님 절대 그렇게 안 찍으십니다. 가끔 찍으시더라고, 바쁠 때. 근데 돈 받고 찍어주는 사진 절대 그렇게 안 찍어요. 다 일일이 맞춥니다. 지금 주광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인데 몇 시냐? 오후에 한 4, 5시냐? 아니면 뭐 4, 5시를 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색 온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더 혹시 김일강 집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촬영하다 보면 조명을 알아야 되거든요. 조명할 때 그 켈빈 온도에 따라서 필터를 다 씌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색 온도를 맞추는 개념을 아셔야 되고 이 색 온도가 요것 하나 외워두시면 좋아요. 백열등은 3200, 태양광은 5600. 그냥 이건 머릿속에 그냥 암기. 그래서 실제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가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화이트 밸런스는 아까 그 색 온도가 다른 거를 지금 이 정도 광원에서는 이게 지금 형광등이잖아요. 형광등은 막 5600 안 나오고 한 4000, 3800에 4000 나오려나? 하여튼 색깔이 이 등도 백열등이냐 아니면 형광등이냐 이것 따라서 나중에 이제 코스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등을 살 때도 그 색온도가 표시되어 있는 등들이 있습니다. 5600이라든지 뭐 3200이라든지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게 보시면은 유심히 보시면 아 이게 이 얘기구나 이런 걸 아실 텐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이 광원이 뭐더라도 얘가 화이트야, 얘가 화이트야 라고 카메라한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광원에 얘가 지금 하얀색이야? 그럼 이 하얀색을 기준으로 나머지 색을 다 분배를 해.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사실은 색이라는 건 화이트하고 블랙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를 맞추면 저절로 쭉 나머지가 좌우로 정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원에 따라서 그 색에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 아까 그 색 온도를 맞춰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백열등에서 찍을 때 혹은 이런 형광등에서 찍을 때 아니면 뭐 또 다른 등마다 갖고 있는 색깔이 다릅니다. 태양광에서 찍을 때 다 달라요. 그때마다 사실 맞춰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DSLR 수업할 때 가지고 오시면 아마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지를 다 알려드릴 겁니다. 비디오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조그만 비디오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큰 비디오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있는데 대부분 오토 화이트 밸런스보다는 직접 화이트를 지정을 하고 그 화이트를 이걸 화이트라고 인식을 해줘라라고 카메라한테 얘기를 해주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요 그림 1 흑백이라 거긴 잘 안 나오는데 그림 1 그림 2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 안 한 거예요. 조정 후 이게 다 카메라가 갖고 있는 색을 밸런스를 맞춰줘 가지고 RGB가 정확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색깔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빛의 광원에 따라서 이 색깔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색이 그래서 잘못 찍어 놓으면 이걸 나중에 돌리기도 힘들어요. 비디오 같은 데서. 그러니까 편집을 나중에 이제 비디오 편집을 좀 배우실 텐데 편집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촬영을 잘해야 돼요. 촬영을 개판으로 해놓고는 절대로 편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원본 소스가 좋아야 좋은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별로면 아무리 보정을 잘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촬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디어 장비는 이런 건 있다. 이거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영상 시스템 이건 뭐 방송국 할 게 아니니까. 근데 예전에 저희 교회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비슷한 근접한 시스템이 좀 있었죠. 자, 요것만 설명을 하고 거의 마칠게요. 편집 시스템. 편집에서 뭐냐면 편집은 리니어 편집, 그 다음에 넌 리니어 편집이 있어요. 리니어라는 게 뭐죠?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인.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테이프로 편집을 하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테이프를 순서대로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순서대로 쭉 붙여가다가 잘못했네? 테이프 다시 카피.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리고 다시 붙이고. 네, 이런 시절에서 컴퓨터가 나오면서 넌 리니어적으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다 넣어놓고 아무데나 그냥 왔다 꼈다 뺐다 꼈다 뺐다 이러면서 넌 리니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리니어하게 안 가도 돼요. 뒤부터 편집해도 되는 거예요. 뒤 편집하다가 앞에 이거 바꿀래? 앞뒤의 순서가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게 지금 컴퓨터로 편집을 하던 시절로 바뀌면서 하는 시절로 바뀌면서 가능해진 거죠. 지금은 다 넌 리니어 편집입니다. 저런 리니어 편집은 이제 촌스러워서 아무도 안 합니다. 기계도 없고. 편집 프로그램 몇 가지만 그냥 설명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편집 프로그램 가장 노멀하고 보편적인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어도비라는 그 영상에 관련된 최고의 회사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고요. 어도비는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아크로벳 리더, 이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연동이 되게 잘 됩니다. 그게 프리미어 프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포토샵이나 다른 기타 프로그램들과 이렇게 인앤아웃을 되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 가장 큰 이유고요. 전문가적 프로그램이 아주 상위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전문가와 초보자의 중간 이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요번에 저희가 가르칠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예요. 그런데 이제 김대관 기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프리미어 프로만 하는 건 아니고 프리미어 프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오셔도 충분히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는 구매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도비를 구매를 하면 아마 못해도 한 달에 몇십 불씩은 내야 될 겁니다. 전체 다 쓰는데. 근데 장점이 있어요. 어도비 거를 쓰는 거는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는 맥이나 윈도우를 다 지원을 해요. 맥에서도 쓸 수 있고 윈도우를 쓸 수 있어요. 맥에도 깔아 놓으셔도 되고 윈도우에 까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베가스 비디오 프로는 원래 이제 소니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매직스라고 독일 회사로 넘어갔는데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편집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그냥 유저 프렌들리, 그냥 눈에 보이면 이거 할 것 같네? 그럼 이거 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그냥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화면 전환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대로 갖다 끌어넣으면 그냥 화면이 딱 전환되고 편집이 굉장히 쉬워요. 단점은 조금 고난이도, 그러니까 좀 고급 레벨로 갔을 때 약간 그 키프레임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건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조금 하여튼 고난이도의 작업을 할 때는 프리미어 프로나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이 안에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힘든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직관적인 초보자들이 쓰기에 그냥 카트 편집하기에 그냥 갖다 득득득득득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 좀 이렇게 화면 전환해야 돼? 이러면 되게 쉬워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 다음에 음향을 편집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얘네가 원래 음향 사운드 믹스 하던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음향 편집은 거의 제가 보기엔 최강입니다. 네. 특히 이제 약간 디제잉 같은 믹싱이라든지 오디오 웨이브 파일을 이렇게 합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널 컷 프로는 맥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맥을 쓰신다면 파이널 컷 프로를 무조건 추천합니다. 네, 맥이 있으시다면. 맥에서는 아까 프리미어 프로나 아니면 파이널 컷 프로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되는데 파이널 컷 프로가 훨씬 가격도 싸고 300불이거든요. 299 애플에서 파는 가격이. 근데 정품으로 사서 299는 평생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not bad. 충분히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이펙트도 굉장히 많고 강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맥 쓰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다빈치 리졸브는 가장 큰 장점은 무료라는 거. 네, 무료로 하이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저 블랙매직이라는 영상 기기 만드는 전문 회사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인데 완전 강력한 색보정 툴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한 색보정을 할 수 있는, 물론 안다면. 근데 진짜로 이 안에서 색보정하는 거는 거의 최강이에요. 세계대에서는 거의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근데 단점은 아까 그런 앞에 있던 새 프로그램들보다 조금 인터페이스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보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넌리니어 프로그램들 앞에 4개 한 거는요, 하나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다루시면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다루는 방법이 비슷해요. 넌리니어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서 어느 거든 한 가지를 좀 본인한테 편하신 거를 미디어를 앞으로 계속 하실 거라면 편집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익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번 기회에 프리미어 프로를 만약에 손을 대시거나 혹은 다른 거를 손을 대셔서 같이 이제 김일관 집사하고 편집 촬영할 때 봐달라고 하면서 익히시면 조금 고난이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어차피 뭐 8주 안에 이건 절대 되는 일은 아닌데 시작은 갈 수 있습니다. 시작은 해볼 수 있고요. 네, 가장 큰 장점 무료. 그냥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초보형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거는 필모라, 네, 곰믹스, 뭐 밴믹스 이런 게 뭐 약간 유무료이긴 한데 싸요. 뭐 많이 비싸잖아요. 한 뭐 20불, 30불 뭐 이 정도, 뭐 맥스 50불 뭐 이런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들이고, 윈도우 무비 메이커나 아이무비 같은 경우는 무료죠. 네, 그냥 다 윈도우에 깔려 있고 아이무비는 애플 맥에 다 깔려 있고. 그러니까 무료 프로그램들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이도의 작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자막도 넣고 좀 화면도 좀 움직이고 좀 그래도 예쁘게 좀 해야 되는데 뭐 때깔도 좀 바꾸고 뭔가 이렇게 모양도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위아래로 바도 좀 넣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을 때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조금 고난이도의 프로그램들을 다루는 거지.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애들 뮤직비디오, 애들 비디오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자막 땡땡이 뭐 3살 때 이런 거 넣는 거는 이걸로 다 됩니다. 그냥. 네. 이제 그 수준, 뭐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할 때 뭐 이렇게 자막 넣고 이게 다 됩니다. 그 정도는. 그 이상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이렇게 고퀄로 뭘 만들고 싶어요. 내가 유튜브에다가 뭐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해서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뭐 장사를 해보든지 내가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럴 때는 아까 앞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천을 합니다. 네, 요거는 조금 이제 그냥 초보자용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10분 오버했네요. 시간 안 없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쓸 수 있게 허락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희가 주님만을 위해서 이것을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배우고 익힐 때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자신 있게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8주 동안 앞으로 가는 길 안에 정말 하나하나 배우는 것들이 모두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